임신 9개월, 동짓밤, 영하 5도, 며느리는 얼음판 위에 내던져졌습니다. 시어머니 손에 머리채가 잡혀 끌려온 채로요. 판사 집안 따위가 감히 고려청자 접시 하나 깨뜨렸다는 이유로 만삭의 몸으로 쫓겨난 그 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게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30년 법조 경력 판사의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며느리가 3개월 동안 18시간 47분의 녹음과 30장의 사진으로 완벽한 증거를 준비했다는 것을. 다음 날 판사 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건강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팥죽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냄새였죠. 서하늘은 거대한 솥 앞에서 주걱을 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팥죽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시계를 봤죠. 저녁 7시. 벌써 4시간째 서 있었습니다. 30인분의 팥죽을 혼자 준비하고 있었죠. 발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 있었죠. 양말 자국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임신 9개월. 배는 무거웠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주걱 젓는 속도가 왜 이리 느리냐?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의 손이 멈췄죠. 권설이 시어머니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걱을 쥔 손에 힘을 주었죠. 다시 저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판사 집안 딸이라더니 이것밖에 못해? 권설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품 한복 치마가 바닥을 스쳤죠. 비단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공무원 따위 집안에서 자라서 그래. 권설이는 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인상을 찌푸렸죠. 색깔이 왜 이렇게 흐려? 팥을 덜 넣었어? 아닙니다, 어머님. 레시피대로. 레시피? 권설이가 비웃었습니다. 판사 집안은 동지 팥죽도 레시피 보고 쑤나보지.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철맛이 났죠. 대답하지 않고 주걱만 저었습니다. 권설이가 뒤돌아 나가며 구두 소리를 남겼습니다. 똑똑똑. 점점 멀어졌죠. 하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를 만졌죠. 휴대폰이 느껴졌습니다. 화면을 살짝 봤습니다. 녹음 중. 18시간 47분.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모은 증거였죠. 하늘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금만 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움직였죠. 하늘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지야, 조금만 참자. 응? 다이닝룸으로 제기함을 옮겼습니다. 무거웠죠. 나무 상자 안에는 제사 그릇들이 가득했습니다. 고려청자 접시도 있었죠. 한 발 한 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숨이 찼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지방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죠. 빈혈이었습니다. 휘청.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제기함을 놓쳤죠. 쿠당탕. 제기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릇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중 하나. 고려청자 접시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딱. 가장자리가 깨졌습니다. 작은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갔죠. 뭐야? 비명이 들렸습니다. 권설이가 달려왔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권설이는 깨진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너 이게 뭔 줄 알아? 하늘은 무릎을 꿇고 떨어진 그릇들을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실수를.
딱 뺨이 돌아갔습니다. 귀가 먹먹했죠. 눈앞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실수? 권설이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고려시대 청자야. 내 친정집 팔아도 못 사. 하늘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만진이 뜨거웠죠. 어머니, 그건 너무.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준영이었죠.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계단 참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죠.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권설이가 고개를 돌려 준영을 쏘아봤습니다. 서슬이 퍼런 눈빛이었죠. 준영의 발이 멈췄습니다.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한 채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하늘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죠. 차갑고 허전했습니다. 뭘 봐? 권설이가 하늘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하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머리카락이 뽑히는 아픔이 느껴졌죠. 판사 집안 따위가 감히. 권설이는 하늘을 질질 끌었습니다. 다이닝룸을 가로질러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향했죠. 어머님, 제발. 하늘이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권설이의 소나기는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쾅!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영하 5도. 동짓날 밤이었습니다. 당장 나가. 권설이가 하늘을 밀쳤습니다. 강하게. 두 손으로. 하늘의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쿵. 돌계단에 무릎이 부딪혔습니다. 으윽.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삼켰죠. 뱃속의 아기가 느껴졌습니다. 대굴대굴. 몸이 계단을 굴러 내려갔습니다. 팔꿈치가 바닥에 긁혔죠. 살같이 벗겨졌습니다. 마당 얼음판 위에 멈췄습니다. 차가웠죠. 얼음이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쾅!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자물쇠 잠기는 소리도 들렸죠. 하늘은 바닥에 누워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죠.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동지였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팔꿈치도 아팠죠. 뺨도 아팠습니다. 머리도 아팠죠. 하지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팔에 힘을 주었죠.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죠.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죠. 대문을 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죠. 차가워서였습니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죠. 화면을 켜고 카메라 앱을 열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잠긴 대문. 찰칵. 피가 맺힌 무릎. 찰칵. 벗겨진 팔꿈치. 찰칵.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하나 정밀하게 찍었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찍었죠. 증거였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했죠. 업로드 중. 87%, 100% 완료되었습니다. 문자 앱을 열어 앞발을 눌렀습니다. 타닥타닥.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빠, 이제 됐어. 시작하자. 전송. 메시지가 날아갔습니다. 하늘은 휴대폰을 꼭 쥐고 대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얼음이 엉덩이를 적셨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권설이 작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존칭 없이. 처음이었죠. 당신이 건드린 건 청자가 아니야. 하늘은 뱃속을 쓰다듬었습니다.
판사의 딸이자 당신을 파멸시킬 증거 수집자였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119였죠.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하늘은 눈을 감았습니다. 은지가 느껴졌죠. 뱃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엄마 지금 간다. 조금만 기다려. 서울 서초동 고급 주택가 한가운데 서성수의 자택이 있었습니다. 밤 11시 27분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죠. 책장 가득 법전이 꽂혀 있었습니다. 형법, 민법, 헌법. 30년 법조 인생의 흔적이었죠. 서성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9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안경 너머로 서류를 읽고 있었죠. 딩동.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서성수는 안경을 벗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하늘. 아빠, 이제 됐어. 시작하자. 서성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메시지를 다시 읽었죠. 한 글자 한 글자. 그리고 사진들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잠긴 대문. 두 번째 사진. 피 맺힌 무릎. 세 번째 사진. 벗겨진 팔꿈치. 네 번째 사진. 바닥에 흩어진 머리카락. 서성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갔죠. 악물었습니다. 이가 갈렸죠. 안경을 다시 쓰고 일어나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복도 건너편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미경이었죠. 아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밤에. 하늘이. 서성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가라앉아 있었죠. 하늘이가 어떡해요? 미경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시댁에서 쫓겨났어. 얼음판에. 뭐라고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아마 병원으로 가고 있을 거야. 서성수는 차 키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도 갈게요. 당신은 집에 있어. 내가 데려올게. 서성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30년 법조 인생. 수많은 사건을 다뤘죠. 수많은 악인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자신의 딸이었죠. 만삭의 몸으로 얼음판에 쫓겨난. 법의 시간이 시작됐다. 서성수는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 안. 서성수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죠.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센트럴 병원을 검색했습니다. 인천 송도. 시댁 근처였죠. 출발했습니다. 밤 고속도로는 한산했죠.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늘이었죠. 아빠.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하늘아, 어디야? 응급실이요. 센트럴 병원. 다쳤어? 괜찮아요. 은지가. 하늘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죠. 은지가 어떻게? 조산징후래요. 진통이 시작됐어요. 서성수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속도가 올라갔죠. 100, 110, 120. 아빠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미안할 거 없어. 서성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기억해라. 전화를 끊고 다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장된 이름 한희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희준이었죠. 45세. 서성수의 제자였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권 변호사였죠. 의준아, 나야. 판사님?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내일 아침 9시에 사무실로 와줄 수 있나? 물론이죠. 무슨 일인데요? 고소장 써야 해. 서성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얼음처럼 차가웠죠. 누구를요? 내 딸 시어머니. 폭행, 상해, 아동학대.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한희준이 숨을 들이켰죠.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준아. 네, 판사님. 법이 허락하는 가장 무겁고 날카로운 칼날을 준비해라.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성수는 앞을 봤습니다. 고속도로가 쭉 뻗어 있었죠.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30년 법조 인생. 한 번도 사적인 일로 법을 휘두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공정했죠. 항상 원칙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딸이 얼음판에 쫓겨났죠. 만삭의 몸으로. 손녀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권설이. 서성수는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하지만 이제 절대 잊히지 않을 이름이었습니다. 당신은 잘못 건드렸어. 판사의 딸을. 새벽 4시 18분. 센트럴 병원 분만실. 서성수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분만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죠.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의 비명이었죠. 조금만 더 힘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성수는 주먹을 쥐고 벽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죠.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가느다랗지만 또렷한 울음이었죠.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아입니다. 서성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목이 메었습니다. 산모는 괜찮습니까? 힘들었지만 잘 버텨주셨어요. 지금 안정 중입니다. 아기는 2.8kg. 조금 작지만 건강합니다. 간호사가 신생아실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창으로 보실 수 있어요. 서성수는 신생아실로 가서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봤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죠. 분홍색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은지. 서성수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죠. 은지야. 작게 불렀습니다. 할아버지야.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주먹을 쥐고 있었죠. 입술을 오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서성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와 내 엄마를 아무도 다치지 못하게. 레퍼런스 만삭 며느리 머리채 잡고 쫓아낸 시어머니. 다음날 판사 아버지가 시댁 박살내는데 임신 9개월 며느리 얼음판에 내쫓은 시어머니. 알고 보니 판사 친정이라 벌벌 떨게 된 사연 마이너스 최종 출판본. 임신 9개월. 동짓밤. 영하 5도. 며느리는 얼음판 위에 내던져졌습니다. 시어머니 손에 머리채가 잡혀 끌려온 채로요. 판사 집안 따위가 감히 고려청자 접시 하나 깨뜨렸다는 이유로 만삭의 몸으로 쫓겨난 그 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게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30년 법조 경력 판사의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며느리가 3개월 동안 18시간 47분의 녹음과 30장의 사진으로 완벽한 증거를 준비했다는 것을. 다음 날 판사 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건강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팥죽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냄새였죠. 서하늘은 거대한 솥 앞에서 주걱을 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팥죽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시계를 봤죠. 저녁 7시. 벌써 4시간째 서 있었습니다. 30인분의 팥죽을 혼자 준비하고 있었죠. 발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 있었죠. 양말 자국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임신 9개월. 배는 무거웠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주걱 젓는 속도가 왜 이리 느리냐?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의 손이 멈췄죠. 권설이 시어머니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걱을 쥔 손에 힘을 주었죠. 다시 저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판사 집안 딸이라더니 이것밖에 못해? 권설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품 한복 치마가 바닥을 스쳤죠. 비단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공무원 따위 집안에서 자라서 그래. 권설이는 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인상을 찌푸렸죠. 색깔이 왜 이렇게 흐려? 팥을 덜 넣었어? 아닙니다, 어머님. 레시피대로. 레시피? 권설이가 비웃었습니다. 판사 집안은 동지 팥죽도 레시피 보고 쓰나보지.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철맛이 났죠. 대답하지 않고 주걱만 저었습니다. 권설이가 뒤돌아 나가며 구두 소리를 남겼습니다. 똑똑똑. 점점 멀어졌죠. 하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를 만졌죠. 휴대폰이 느껴졌습니다. 화면을 살짝 봤습니다. 녹음 중. 18시간 47분.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모은 증거였죠. 하늘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금만 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움직였죠. 하늘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지야, 조금만 참자. 응? 다이닝룸으로 제기함을 옮겼습니다. 무거웠죠. 나무 상자 안에는 제사 그릇들이 가득했습니다. 고려청자 접시도 있었죠. 한 발 한 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숨이 찼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지방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죠. 빈혈이었습니다. 휘청.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제기함을 놓쳤죠. 쿠당탕. 제기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릇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중 하나. 고려청자 접시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딱. 가장자리가 깨졌습니다. 작은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갔죠. 뭐야? 비명이 들렸습니다. 권설이가 달려왔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권설이는 깨진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너 이게 뭔 줄 알아? 하늘은 무릎을 꿇고 떨어진 그릇들을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실수를. 딱. 뺨이 돌아갔습니다. 귀가 먹먹했죠. 눈앞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실수? 권설이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고려시대 청자야. 내 친정집 팔아도 못 사. 하늘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만지니 뜨거웠죠. 어머니, 그건 너무.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준영이었죠.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계단 참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죠.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권설이가 고개를 돌려 준영을 쏘아봤습니다. 서슬이 퍼런 눈빛이었죠. 준영의 발이 멈췄습니다.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한 채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하늘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죠. 차갑고 허전했습니다. 뭘 봐? 권설이가 하늘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하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머리카락이 뽑히는 아픔이 느껴졌죠. 판사 집안 따위가 감히. 권설이는 하늘을 질질 끌었습니다. 다이닝룸을 가로질러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향했죠. 어머님, 제발. 하늘이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권설이의 소나기는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쾅!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영하 5도. 동짓날 밤이었습니다. 당장 나가. 권설이가 하늘을 밀쳤습니다. 강하게. 두 손으로. 하늘의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쿵. 돌계단에 무릎이 부딪혔습니다. 으윽.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삼켰죠. 뱃속의 아기가 느껴졌습니다. 대굴대굴. 몸이 계단을 굴러 내려갔습니다. 팔꿈치가 바닥에 긁혔죠. 살같이 벗겨졌습니다. 마당 얼음판 위에 멈췄습니다. 차가웠죠. 얼음이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쾅!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자물쇠 잠기는 소리도 들렸죠. 하늘은 바닥에 누워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죠.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동지였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팔꿈치도 아팠죠. 뺨도 아팠습니다. 머리도 아팠죠. 하지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팔에 힘을 주었죠.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죠.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죠. 대문을 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죠. 차가워서였습니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죠. 화면을 켜고 카메라 앱을 열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잠긴 대문. 찰칵. 피가 맺힌 무릎. 찰칵. 벗겨진 팔꿈치. 찰칵.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하나 정밀하게 찍었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찍었죠. 증거였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했죠. 업로드 중. 87%, 100% 완료되었습니다. 문자 앱을 열어 앞발을 눌렀습니다. 타닥타닥.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빠, 이제 됐어. 시작하자. 전송. 메시지가 날아갔습니다. 하늘은 휴대폰을 꼭 쥐고 대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얼음이 엉덩이를 적셨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권설이 작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존칭 없이. 처음이었죠. 당신이 건드린 건 청자가 아니야. 하늘은 뱃속을 쓰다듬었습니다. 판사의 딸이자 당신을 파멸시킬 증거 수집자였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119였죠.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하늘은 눈을 감았습니다. 은지가 느껴졌죠. 뱃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엄마 지금 간다. 조금만 기다려. 서울 서초동 고급 주택가 한가운데 서성수의 자택이 있었습니다. 밤 11시 27분.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죠. 책장 가득 법전이 꽂혀 있었습니다. 형법, 민법, 헌법. 30년 법조 인생의 흔적이었죠. 서성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9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안경 너머로 서류를 읽고 있었죠. 딩동.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서성수는 안경을 벗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하늘. 아빠, 이제 됐어. 시작하자. 서성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메시지를 다시 읽었죠. 한 글자 한 글자. 그리고 사진들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잠긴 대문. 두 번째 사진. 피 맺힌 무릎. 세 번째 사진. 벗겨진 팔꿈치. 네 번째 사진. 바닥에 흩어진 머리카락. 서성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갔죠. 악물었습니다. 이가 갈렸죠. 안경을 다시 쓰고 일어나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복도 건너편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미경이었죠. 아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밤에. 하늘이. 서성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가라앉아 있었죠. 하늘이가 어떡해요? 미경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시댁에서 쫓겨났어. 얼음판에. 뭐라고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아마 병원으로 가고 있을 거야. 서성수는 차 키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도 갈게요. 당신은 집에 있어. 내가 데려올게. 서성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30년 법조 인생. 수많은 사건을 다뤘죠. 수많은 악인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자신의 딸이었죠. 만삭의 몸으로 얼음판에 쫓겨난 법의 시간이 시작됐다. 서성수는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 안. 서성수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죠.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센트럴 병원을 검색했습니다. 인천 송도. 시댁 근처였죠. 출발했습니다. 밤 고속도로는 한산했죠.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늘이었죠. 아빠.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하늘아, 어디야? 응급실이요. 센트럴 병원. 다쳤어? 괜찮아요. 은지가. 하늘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죠. 은지가 어떻게? 조산징후래요. 진통이 시작됐어요. 서성수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속도가 올라갔죠. 100, 110, 120. 아빠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미안할 거 없어. 서성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기억해라. 전화를 끊고 다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장된 이름 한희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희준이었죠. 45세. 서성수의 제자였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권 변호사였죠. 의준아, 나야. 판사님?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내일 아침 9시에 사무실로 와줄 수 있나? 물론이죠. 무슨 일인데요? 고소장 써야 해. 서성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얼음처럼 차가웠죠. 누구를요? 내 딸 시어머니. 폭행, 상해, 아동학대.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한희준이 숨을 들이켰죠.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준아. 네, 판사님. 법이 허락하는 가장 무겁고 날카로운 칼날을 준비해라.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성수는 앞을 봤습니다. 고속도로가 쭉 뻗어 있었죠.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30년 법조 인생. 한 번도 사적인 일로 법을 휘두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공정했죠. 항상 원칙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딸이 얼음판에 쫓겨났죠. 만삭의 몸으로 손녀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권설이, 서성수는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하지만 이제 절대 잊히지 않을 이름이었습니다. 당신은 잘못 건드렸어. 판사의 딸을. 새벽 4시 18분. 센트럴 병원 분만실. 서성수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분만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죠.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의 비명이었죠. 으, 조금만 더 힘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성수는 주먹을 쥐고 벽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죠.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가느다랗지만 또렷한 울음이었죠.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아입니다. 서성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목이 메었습니다. 산모는 괜찮습니까? 힘들었지만 잘 버텨주셨어요. 지금 안정 중입니다. 아기는 2.8kg. 조금 작지만 건강합니다. 간호사가 신생아실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창으로 보실 수 있어요. 서성수는 신생아실로 가서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봤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죠. 분홍색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은지. 서성수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죠. 은지야. 작게 불렀습니다. 할아버지야.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주먹을 쥐고 있었죠. 입술을 오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서성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와 내 엄마를 아무도 다치지 못하게. 같은 날 밤 9시 센트럴 병원. 하늘의 병실. 하늘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은지는 옆 침대에서 자고 있었죠.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죠. 시어머니.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늘아. 권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랐죠.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거 말이야. 고소 말이야. 네, 어머니. 하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존댓말이지만 감정이 없었죠. 생각 좀 해봐.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요? 하늘이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가족이 가족을 얼음판에 던지나요?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임산부를 때려도 되나요? 권설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아, 저 정말 미안해. 합의금 줄게. 10억? 10억이요? 하늘이 웃었습니다. 차갑게 웃었죠. 어머니, 저한테 돈으로 무릎 꿇으라고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법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에서 뵙겠습니다. 하늘아, 우리 준영이 생각해서라도. 준영 오빠는 그날 저를 보고도 외면했어요. 그건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끊겠습니다. 하늘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은지를 봤습니다. 작고 소중한 딸. 은지야. 작게 불렀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물려줄 건 돈이 아니야. 정의로운 세상이야.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2월 24일 오전. 한희준 법률사무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한희준이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50대 후반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죠. 손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황복순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희주는 일어나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복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권설이 아는 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복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저 그 사람 동생이에요. 한희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동생이시라고요? 네, 친동생입니다. 복수는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게 뭡니까? 재단 비자금 장부예요. 한희주는 서류를 받아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집 재단 비공개 계좌 기부금 유용 내역 편법 상속 증거. 한희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10년 동안 재단 격리 일했어요.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가 시켰어요. 너는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격리나 해라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재단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어요. 해마다 20억씩. 증거가 있습니까? 복수는 USB를 꺼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전부 있어요. 10년치. 한희주는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었죠. 엑셀 시트가 화면에 떴습니다. 수백 개의 거래 내역이 나열되어 있었죠. 이건 결정적입니다. 한희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죠. 변호사님, 네. 언니는 평생 날 바보 취급했어요.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집도 제대로 못 간 주제라고 했어요. 힘드셨겠습니다. 애들 학비 부탁하면 너네 벌어서 키워라고 했어요. 복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재단 돈은 수십억씩 빼돌렸어요. 자기 명품 사는데 쓰고. 이제 끝이에요. 한희준이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용기 내주신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정말 제대로 처벌받을까요? 받습니다. 반드시. 복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죠. 40년을 참아온 한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복순이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뒤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네, 며느리분, 하늘씨 맞죠? 네, 맞습니다. 그분한테 전해주세요. 복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알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복순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한희주는 USB를 쳐다봤습니다. 작은 USB 하나. 하지만 그 안에는 권설이를 무너뜨릴 폭탄이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서성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판사님, 큰일 터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폭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한희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부자 제보입니다. 같은 날 오후 강남의 한 카페. 한희준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자가 들어왔죠.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낡아 있었죠. 한희준이 손을 들자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이상민 씨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악수를 나눈 뒤 상민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상민은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자료입니다. 한희준이 받아봤습니다.
부동산 투기 관련 차명, 계좌 대동건설 비자금 증거 이게 뭡니까? 10년 전 일입니다. 상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석진 의원이 저한테 부동산 명의 빌려달라고 했어요. 계속하세요. 판교 개발 예정지였어요. 땅값이 오를 거라고 했죠. 상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친구였으니까. 그런데요, 땅값이 올랐어요. 10배나.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상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 의원이 제 명의로 된 땅을 팔아버렸어요. 제 허락도 없이. 그게 가능합니까? 위조된 위임장이 있었대요. 한희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양도소득세요? 네. 20억. 상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 돈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강 의원이 다 가져갔죠. 신고는 안 하셨습니까? 했죠. 경찰에. 상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었어요. 변호사 수십 명 동원해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죠. 결과는 저는 사기꾼이 됐어요. 세금도 다 물었고요. 상민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 가족이 거리로 내몰렸어요. 집도 팔았고 아내는 떠났어요. 죄송합니다. 한희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상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강 의원은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제 가족이 거리로 내몰린 동안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 됐죠. 상민은 서류를 한희준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차명 계좌 내역, 위조된 위임장 사본, 모든 거래 기록. 한희준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건 결정타입니다. 제대로 처벌받을까요? 받습니다. 한희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권력으로 막을 수 없어요. 정말요? 네. 판사가 직접 나섰으니까요. 상민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상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희준은 서류를 받습니다. 복순의 재단 비리 자료, 상민의 부동산 투기 증거, 균열이 시작됐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무너지는 일만 남았어. 같은 날 밤 10시, 금린 저택, 권설이는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인 잔을 들고 있었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벌써 세 잔째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죠. 동생, 권설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복순아, 언니, 복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죠. 무슨 일이야? 이 밤에. 언니, 배신자라는 소문 들었어? 권설이는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내가 변호사한테 갔다는 거. 네가 변호사한테? 권설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뭘 했는데? 재단 장부 넘겼어. 뭐라고? 권설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미쳤어? 그게 무슨 짓이야? 언니가 먼저 미쳤잖아. 20억씩 빼돌리면서. 그건 재단 운영비야. 거짓말. 복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명품 가방 사는 게 재단 운영이야? 복순아, 너 지금. 언니는 평생 날 바보 취급했어. 복순이 말을 끊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집도 제대로 못 간 주제라고 했잖아. 그건 이제 끝이에요, 언니.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이제 자유야. 언니 눈치 안 봐도 돼. 복순아, 우리 가족인데. 가족? 복순이 웃었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죠.
가족은 가족을 40년 동안 무시하지 않아. 복순아, 제발. 이제 명절에도 얼굴 보지 마, 언니. 복순아,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권설이는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콰당, 벽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액정이 깨졌죠. 복순이가 날 배신했어? 중얼거렸습니다. 동생이 날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12월 26일 오전 한희준 법률사무소. 한희준과 서성수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판사님, 3단계 타격 전략을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한희준이 말했습니다. 말해보게. 1단계 형사. 폭행과 상해로 구속영장 청구. 증거는 충분한가? 넘칩니다. CCTV, 녹음, 의료기록, 증인까지. 좋아. 2단계 재산. 재단 비리와 부동산 투기로 국세청 조사 유도. 한희준이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내부자 제보 덕분에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얼마나 나오나? 비자금만 200억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서성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200억? 네. 10년치 자료입니다. 국세청에 언제 넘기나? 오늘 오후 제보하겠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해. 저들이 증거 인멸하기 전에. 알고 있습니다. 한희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3단계 명예. 기자회견과 언론 공개. 시기는 형사 고소와 동시에 내일 오전 10시로 잡았습니다. 장소는 프레스센터입니다. 서성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준아. 네, 판사님. 이 싸움 법 안에서 싸우는 거야. 잊지 마. 물론입니다. 하지만 법이 허락하는 모든 걸 쓴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희준이 일어섰습니다. 서성수도 일어섰죠. 판사님. 응? 제가 30년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확실한 사건은 처음입니다. 그래. 네. 증거도 완벽하고 피해자도 명확하고 악인도 뚜렷합니다. 한희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정의가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국세청 서울지방청. 한희준이 제보센터를 찾아 서류 가방을 들고 입장했습니다. 제보하러 왔습니다. 담당자가 맞이했습니다. 어떤 건인가요? 재단 비리와 부동산 투기입니다. 대상은 사랑하는 집 재단과 대동건설 강석진 회장입니다. 담당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강석진 의원요? 네, 맞습니다. 한희준이 USB를 내밀었습니다. 10년치 비자금 자료입니다. 담당자가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시트가 떴죠. 수백 개의 거래네요. 담당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200억 이상입니다. 재단 기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출처가 확실합니까? 재단 내부 격리 담당자의 제보입니다. 한희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부동산 투기 관련 차명 계좌 증거입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받아 읽으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죠. 이 정도면 특별조사 대상입니다. 언제 착수 가능합니까? 최대한 빨리 올리겠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협조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한희준이 일어나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참, 한 가지만 더. 네. 이거는 곧 언론에 공개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희준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사로웠죠. 휴대폰을 꺼내 서성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국세청 제보 완료. 이제 시작입니다. 1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즐비했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연단 앞에 한희준이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여성의 용기 있는 고발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한희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해자는 임신 9개월 만삭의 며느리였습니다. 가해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12월 22일 동지밤 한희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영하오도 얼음판에 내던졌습니다. 머리채를 잡아 끌고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희준이 잠시 멈췄습니다. 고려청자 접시 하나를 깨뜨렸다는 것. 플래시가 더 많이 터졌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조산했습니다. 2.8kg의 미숫가루를 낳았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희준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사진이 떴죠. 피 맺힌 무릎, 벗겨진 팔꿈치, 잠긴 대문.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 떴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머리카락, 머리채를 잡아 끌어낸 흔적입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카메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죠. 그리고 이것, 한희준이 다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판사 집안 따위가 감히. 권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주제의 유세냐? 기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녹음은 18시간 47분 분량 중 일부입니다. 피해자는 3개월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한희준이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 상류층의 민낯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는. 그러나 이번엔 다릅니다. 한희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피해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법이 함께합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갈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어나 박수쳤죠. 기자회견이 끝난 지 1시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만삭 며느리 폭행. 뉴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10개, 20개, 50개. 댓글이 달렸습니다. 100개, 1000개, 1만 개. 진짜 인간 말종이네. 저런 게 사람이야? 청자 접시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지. 10억 줬으면 받았어야지. 돈 문제가 아니지. 정의 문제지. 권설이의 이름이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강석진 의원도 올랐죠. 사랑하는 집 재단도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파헤쳤습니다. 재단 운영 내역, 명품 수집 사진, 사교계 파티 사진, 명품이나 사는 년이 복지재단, 기부금이 다 명품백으로 갔네. 이게 상류층? 분노가 쌓였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죠.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강석진의 사무실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의원님, 며느리 폭행 사건에 대해 한 말씀. 재단 비리 의혹은 사실입니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답변해 주십시오. 강석진은 사무실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갈 수 없었죠. 기자들이 문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당 대표였죠. 강 의원. 예, 대표님. 의원직 사퇴하시죠. 강석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표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오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당대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여론이 폭발했어요. 당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 사퇴 성명 내주십시오. 대표님,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석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국회 건물이 보였습니다. 15년 몸담은 곳, 사선 의원, 화려한 경력, 모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금린 저택, 권설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자신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사교계 파티 사진이었죠. 명품 가방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삭 며느리를 폭행한 시어머니 권설의 씨, 사랑하는 집 재단 운영 이사로 재단 기부금 50억 원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권설이는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쾅! TV 화면이 깨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였죠. 사교계 친구. 여보세요? 설이야. 응, 나야. 나. 미안한데 당분간 연락 좀 자제하자. 권설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우리 남편이 그래. 너랑 어울리면 우리도 피해본다고. 너 지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다른 친구였죠. 여보세요? 설이 언니. 응, 저 다음 주 모임에 못 나오실 것 같아요. 왜? 다른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네요. 권설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던졌죠. 쾅! 벽에 부딪혔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15년 쌓아온 인맥, 수십 명의 친구, 화려한 사교계,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12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권설이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죠.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의자 이름이 권설이. 혐의를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권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교육한 것뿐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받습니다. 교육이요? 네. 며느리가 실수를 하면 임산부를 얼음판에 던지는 게 교육입니까? 그건. 권설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판사는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단 비리 의혹도 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10년간 200억 원을 횡령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권설이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피의자 친동생 황복순 씨의 제보입니다. 권설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복순이가 증거인멸 우려. 판사가 말했습니다. 도주 우려.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 판사는 망치를 들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또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권설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교도관이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 권설이는 끌려나갔습니다. 법정 밖으로. 같은 날 오후 센트럴 병원 하늘의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영이 들어왔죠. 하늘은 은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준영을 봤죠. 왜 왔어요? 하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늘아. 준영이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죠. 미안해. 뭐가요? 그날 내가 나서지 못해서.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한테 못 맞섰어.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만 봤죠. 나 겁쟁이였어. 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어머니 눈치만 보고 살았어. 알아요. 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실망했죠.
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면 아니요. 하늘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혼은 안 해요. 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은지 때문이에요. 하늘은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은지한테는 아빠가 필요해요. 하늘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하늘이 준영을 봤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죠. 이제 어머니 편이 아니라 은지 편이 되세요. 그럴게.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우리 편이 되세요. 약속해. 준영이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 아들이 아니라 은지 아빠야. 하늘은 잠시 준영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믿을게요. 마지막으로 12월 29일 오전 한희준 법률사무소 서성수와 한희준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 1차 공판입니다. 한희준이 말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나? 네. 증거도 충분하고 증인도 확보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서성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김태현? 네. 서울에서 제일 비싼 변호사죠. 하지만 이길 수 없어. 서성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그렇습니다. 한희준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판사님, 응? 이 사건을 맡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뭔데? 법이 정말 살아있다는 걸. 한희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돈도 권력도 진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서성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법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고. 두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해가 밝았죠. 내일이면 법정이 열립니다. 정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12월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객, 기자, 변호사,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은지를 안고 있었죠.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피고인석에 권설이가 앉았습니다. 수의를 입고 있었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기립, 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죠. 3명이었습니다. 착석, 모두 앉았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쳤습니다. 또 피고인 권설이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22일 재판장이 기소장을 읽었습니다. 임신 9개월의 며느리를 폭행했습니다. 머리채를 잡아 끌고 얼음판에 내던졌습니다. 영하 5도의 날씨에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피해자는 조산했습니다. 미수가를 낳았습니다. 재판장이 권설이를 받습니다.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권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교육을 한 것뿐입니다. 교육이요? 네. 며느리가 귀한 청자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폭행했습니까? 폭행이 아닙니다. 권설이가 소리쳤습니다. 훈육입니다. 재판장은 한희준을 받습니다. 원고 측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한희준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사진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피 맺힌 무릎, 벗겨진 팔꿈치, 잠긴 대문. 방청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훈육입니까? 한희준이 물었습니다. 임산부에게 이런 상처를 입히는 게. 권설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녹음 파일입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판사 집안 따위가 내 주제에 유세냐? 당장 나가. 권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생생했죠. 냉혹했습니다. 방청객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 훈육입니까?
한희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권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죠.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황복순 씨, 복순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증인, 피고인과 무슨 관계입니까? 친동생입니다. 피고인의 평소 행실을 아십니까? 네.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권력과 돈으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며느리한테 욕을 했습니다. 매일.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판사 집안 따위, 공무원 집안, 가난뱅이,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까? 네. 며느리가 집에 온 날부터 계속 방청객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재단 돈을 빼돌렸습니다. 얼마나요? 10년간 200억 원입니다. 재판장이 권설이를 받습니다. 피고인, 반론 있습니까? 권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죠. 다음 증인.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이상민 씨. 상민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피고인 남편 강석진 의원과 무슨 관계입니까? 10년 전 동업자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강 의원이 제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다. 상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상민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차명 계좌 내역과 위조된 위임장입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죠.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쳤습니다. 똑똑똑. 오늘 공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선고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권설이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하늘은 은지를 안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하늘 씨, 소감 한 말씀. 오늘 재판 어떠셨습니까? 하늘은 멈춰섰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법이 제대로 일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죠. 하늘은 은지를 꼭 안고 걸어갔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1월 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늘은 은지를 포대기에 싸서 안고 당당히 입장했죠. 피고인석에는 포승줄에 묶인 권설이와 강석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송도를 주름잡던 권력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권설이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강석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죠. 하늘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증언대에 섰습니다. 기립. 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와 3명의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운데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죠. 또 착석하십시오. 모두 앉았습니다.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권설이. 권설이가 일어섰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피고인은 2024년 12월 22일. 재판장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9개월의 며느리를 폭행하고 영하 5도의 날씨에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조산했고 미숙아를 출산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랑하는 집 재단의 기부금 50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10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횡령했습니다. 권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피고인의 죄상을 종합한 결과 재판장이 멈춰 한 번 숨을 쉬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폭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모함하고 증거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습니다.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권설이에게 잠시 멈췄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또 망치가 떨어졌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조용히 하십시오. 법원 직원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청객들이 일어나 박수쳤죠. 권설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죠. 7년. 중얼거렸습니다. 7년이라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려 했죠. 교도관이 붙들었습니다. 피고인, 정신 차리십시오. 안 돼. 이럴 수 없어. 권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틀리지 않았어. 난. 재판장이 다시 망치를 쳤습니다. 똑똑똑. 피고인 강석진. 강석진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또 강석진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울러 재판장이 마지막 서류를 읽었습니다. 횡령 금액 50억 원과 부동산 투기 차익 20억 원, 총 70억 원을 환수합니다. 피해자에게 위자료 5억 원을, 국가에 벌금 20억 원을, 나머지는 재단 복구에 사용할 것을 명합니다. 재판장이 일어섰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또 마지막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 밖. 하늘이 은지를 안고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하늘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7년 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30억 합의금 거절한 거 후회 안 하세요? 하늘은 멈춰 기자들을 봤습니다. 소감이요? 네. 후회 없습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명확했습니다. 법이 제대로 일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은지한테 무슨 말 해주고 싶으세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늘은 은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죠.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은지야. 하늘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돈보다 중요한 걸 선택했어. 그게 정이야. 넌 자라서 알게 될 거야. 엄마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 돈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 기자들도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만 조용히 움직였죠. 서성수가 다가와 하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잘했어, 딸. 아빠,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은지와 함께 법원을 나갔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법정 안. 권설이와 강석진이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쨍그랑. 수갑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목을 물었죠.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영이었죠. 권설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영아. 어머니 저. 준영이 다가오려 했지만 교도관이 가로막았습니다. 면회는 교도소에서 하십시오. 잠깐만요. 준영이 외쳤습니다. 권설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은지의 아빠예요.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은지의 아빠예요. 권설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아들을 봤습니다. 준영아. 네. 너는 잘 살아라. 어머니. 엄마는 틀렸어. 권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다 틀렸어. 교도관이 권설이를 끌고 갔습니다.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준영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3년 후, 2028년 봄, 서울 마포구, 희망의 문 재단 사무실,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 간판이 걸려 있었죠. 희망의 문 재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으로 들어가면 밝은 상담실이 보였습니다. 사무실이 보였죠. 쉼터가 보였습니다. 이사장실 문패가 보였습니다. 이사장 서한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3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네, 수정씨. 오늘 상담 일정 확인드려요. 네. 하늘은 서류를 받습니다. 상담 예약이 빼곡했죠. 오전 10시 김영애 씨. 네. 오후 2시 박선미 씨. 알겠습니다. 수정이 나갔습니다. 하늘은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죠. 봄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틀이 있었습니다. 은지 사진이었죠. 4살이 되는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작게 불렀습니다. 엄마 지금 잘하고 있지? 오후 3시 재단 1층 로비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3주년 기념식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었죠. 상담사들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었죠. 하늘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의 문 이사장 서하늘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로 재단이 설립 3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300명의 피해자를 도왔습니다. 법률 상담을, 심리 치료를, 쉼터를 제공했습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하늘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40대였죠. 이사장님, 네, 저 2년 전에 여기서 도움받았어요. 기억나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이혼했어요. 아이들 데리고. 여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행복해요. 다행입니다. 이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본인이 용기 내셨잖아요.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저녁 6시 재단 근처 공원. 하늘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가 옆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죠. 엄마, 응? 이게 뭐야? 은지가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법정 그림이었죠. 법정이야. 법정이 뭐야? 나쁜 사람을 벌주는 곳이야. 나쁜 사람? 은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응, 나쁜 짓을 한 사람. 그럼 벌 받아? 응, 벌 받아. 엄마도 법정 갔어? 하늘은 잠시 멈췄습니다. 응, 갔었어. 왜? 나쁜 사람이 엄마를 때렸거든.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가 엄마 때렸어? 할머니. 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때렸어? 응. 왜? 할머니가 화났었어. 은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린 얼굴에 진지함이 떠올랐죠. 그럼 할머니 벌 받았어? 응. 받았어. 지금 어디 있어? 감옥에 있어.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쁜 짓 하면 벌 받는구나. 그래. 하늘이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지야. 응? 엄마가 은지한테 물려주고 싶은 게 있어. 뭐? 정이야. 정해? 응. 나쁜 건 나쁘다고 말하는 거. 옳은 건 옳다고 지키는 거.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엄마. 우리 딸 똑똑하네.
두 사람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같은 시각 서울 외곽 노숙인 쉼터 권설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모범수로 가석방됐죠. 사회봉사 중이었습니다. 국 한 그릇 더요. 노숙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권설이가 국자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숙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설이는 대답하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국을 떴습니다. 옆에서 봉사자가 속삭였습니다. 권설애 씨, 힘드시죠?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봉사 끝나요. 네. 권설이는 계속 국을 떴습니다.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걸 하고 있어. 손을 멈췄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하지만 손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국자를 들어 국을 떴죠. 또 한 그릇, 또 한 그릇. 행동은 변했습니다. 인식은 아직이었죠. 저녁 8시, 서하늘의 집,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거실에 은지가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봐. 뭐 그렸어? 우리 가족. 은지가 그림을 들어 올렸습니다.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은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영이 들어왔죠. 아빠. 은지가 달려갔습니다. 우리 공주 왔네. 준영이 은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여보. 응. 하늘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재단 어땠어? 좋았어. 3주년 기념식 무사히 끝났어. 수고했어. 준영이 은지를 내려놓고 하늘을 봤습니다. 여보. 응? 나 떳떳한 아빠 되고 있지? 하늘이 웃었습니다. 응. 잘하고 있어. 두 사람은 은지를 봤습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행복한 가족, 따뜻한 집, 밝은 미래. 3년 전 얼음판 위에서 하늘은 선택했습니다. 돈이 아닌 정의를, 굴욕이 아닌 존엄을.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센트럴 병원 신생아실 서성수가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손녀 은지가 처음 태어났던 곳입니다. 지금은 다른 아기들이 있었습니다. 새 생명들이었죠. 서성수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하늘의 문자. 아빠, 이제 됐어. 시작하자.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법의 시간이, 정의의 시간이 끝까지 갔습니다. 합의하지 않았죠.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기는 벌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회복했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잘했어, 하늘아. 서성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잘했어. 복도를 걸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30년 법조 인생. 수많은 사건을 다뤘습니다. 수많은 판결을 받죠. 하지만 이번만큼 뿌듯한 적은 없었습니다. 딸이 싸웠습니다. 정의를 위해. 그리고 이겼습니다. 서성수는 하늘을 만나러 걸어갔습니다. 딸을 만나러, 손녀를 만나러,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러.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짧은 계절.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죠. 어둠은 지나갔습니다. 빛이 왔습니다. 동지의 가장 긴 밤이 끝났습니다. 이제 희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은지의 손을 잡고 재단 건물을 나섰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졌죠. 가장 긴 밤을 견뎌낸 사람만이 맞이할 수 있는 눈부신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당당하게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날에는 오직 희망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우리는 작아지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다른 것을 말해줍니다. 참고 견디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당당히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늘 씨는 30억 합의금을 거절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딸 은지에게 물려줄 올바른 세상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잘못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증거를 모으고 당당히 맞서는 순간 정의는 우리 편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도 승리의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